자, 이제 내가 바닥을 기어봐. 내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월급이 될 테니까. 저는 그날 백지수표를 그 여자 면전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대현그룹 전무실 72층 높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백지아 전무는 말했지요. 진도윤 변호사님, 우리 대현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오세요. 연봉은 지금의 10배, 그리고 저와 결혼하시는 겁니다. 정략 결혼이죠.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다 드릴게요.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오만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궁핍한 처지인지, 얼마나 간절할지 계산했겠지요. 실제로 저는 몰락한 가문 출신에 정의감 때문에 업계에서 찍혀 변변한 사건 하나 맡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를 하며 저를 뒷바라지하는 아내 강설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도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이었지요. 저는 백지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백지아 전무가 보는 앞에서 두 동강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약속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저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전무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백지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진도윤 변호사님. 그리고 정말로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백지아 전무는 저희 부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돈과 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제 이름은 업계 모든 곳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아내의 반찬 가게마저 강제 철거 위기에 몰렸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진심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현그룹 전무실을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로펌들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진행 중이던 사건들도 하나둘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교체하겠다며 떠나갔지요. 처음에는 제 실력이 부족한 건가 자책도 했습니다만 곧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계 선배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자네를 도와주고 싶지만 대현그룹에서 자네 이름이 올라간 곳은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했네. 우리 로펌도 대현 쪽 일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구만. 정말 미안하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지아 전무가 말했던 후회하게 될 겁니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그녀는 저를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대현그룹의 영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지요. 국내 주요 로펌의 절반 이상이 대현과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저와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월세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요. 변호사 자격증이 무색하게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제 옆에서 아내 설이는 묵묵히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원래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수입이 끊기자 설이는 낮에는 반찬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동네 식당으로 달려가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설이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좁은 반찬 가게 한쪽에서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맡고 저녁이면 또다시 식당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했지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설이의 모습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서리의 손을 제대로 봤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요. 김치를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반찬통을 나르면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서리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저는 서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서랍에서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손 한 손 정성스럽게 연고를 발라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반드시 대현그룹의 불법적인 성장을 멈추게 할 거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반드시 세상에 밝혀낼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게. 서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여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반지하 방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변변한 반찬도 없이 라면만 먹는 저녁이었지만 서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피곤한 얼굴로도 저를 위해 웃어주는 그 모습이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서리에게 행복을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백지아와 대현그룹의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신세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저들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은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가난한 부부였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힘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백지아 전무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반찬 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던 어느 날 구청 직원들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공문 한 장을 내밀었지요. 이 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달 안에 철거하셔야 합니다. 서리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시장 상인회에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보상금도 턱없이 적은 금액만 제시했지요. 저는 그날 저녁 서리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리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서리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그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저는 즉시 구청에 찾아가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대현그룹 계열 건설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역만 유독 급하게 철거 일정이 잡혀 있었지요. 다른 구역은 6개월에서 1년의 여유를 주는데 서리의 가게가 있는 구역만 한 달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백지아 전무의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요.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수입을 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리의 마지막 생계 수단마저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 저희 부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서리의 반찬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철거 당일 서리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서리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백지아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구인 광고를 뒤졌지만 대연그룹의 영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어디에도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지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갈 곳이 없어진 저희는 더 좁은 고시원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서리는 여전히 웃으려 애썼지만 저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피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서리의 거친 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지아 전무였습니다. 진도윤 변호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반찬 가게도 날아갔다던데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으시겠네요. 이래도 그 여자가 당신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대연그룹 법무팀에서 계약직 자리 하나가 났거든요. 물론 변호사 업무는 아니에요. 서류 정리, 복사, 심부름 같은 잡무를 맡는 자리죠.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지금 당신 상황에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제안 아닌가요? 아, 물론 제 발밑에서 일하는 거지만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백지아는 저를 자신의 발밑에 두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매일 자신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려는 거였지요. 천재 변호사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말단 잡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서리가 밀린 월세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고시원으로 이사하면서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라고 웃어주던 서리의 얼굴이 보였지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존심보다 서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근 날짜를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정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저는 제가 그토록 싸워왔던 그 기업의 말단 직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에게 대연그룹에 입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 편이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서리의 손을 잡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대연그룹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불법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요. 첫 출근 날 대연그룹 본사 로비에 섰을 때 저는 이곳이 제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백지아 전무는 저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그들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나갈 작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무팀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말단 계약직이지만 언젠가는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낼 것이라고. 그리고 서리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대연그룹에 입사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뒤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서리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라며 웃어넘겼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리에게 제대로 된 결혼식 한번 올려주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걸렸던 겁니다. 대현 그룹에서 받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석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 돈이면 밀린 월세를 낼 수 있다고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서리와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 하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아는 몇몇 지인들과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서리의 친구 몇 명이 전부였지요.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리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리야,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니까요. 서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저는 서리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서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식이 시작되고 서약을 주고받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과 그 뒤를 따르는 서너 명의 남자들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백지아 전무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지아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옆에 선 서리가 제 손을 더욱 꽉 잡는 게 느껴졌지요. 아, 죄송해요. 초대받지 못했지만 축하해 주러 왔어요. 우리 도윤 씨 결혼식인데 제가 빠질 수 없죠. 백지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앞까지 걸어와서는 수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온 남자들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축의금을 준비했어요. 두 분께 딱 어울리는 선물이죠. 백지아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지요. 이게 너희 평생 연봉보다 많을 거야. 자, 바닥에 기어다니며 하나하나 다 주워봐. 이게 너희한테 어울리는 삶이니까. 백지아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리 위로 동전 뭉치를 쏟아부었습니다. 땡그랑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떤 동전은 저희 어깨에, 어떤 동전은 서리의 웨딩드레스 위로 떨어졌지요.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고 예식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백지아의 수아들까지 동전 가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버질로드 위로, 단상 위로, 식장 곳곳에 동전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진도윤, 내가 말했잖아요. 후회하게 될 거라고. 당신이 나를 거절한 대가가 이거예요. 평생 바닥을 기어다니며 동전이나 주워 먹고 사는 거. 백지아는 마지막 동전 한 줌을 제 발 앞에 던지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와 수아들이 예식장을 나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지요. 서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흩어진 동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리를 말렸습니다. 서리야, 안 돼. 주우면 안 돼.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하지만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주우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건 돈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굴욕스럽지만 언젠가 이 돈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주어요. 우리 함께요. 서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전을 줍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일어서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서리와 함께 하나하나 동전을 주었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이 함께 주우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저희는 2시간 넘게 동전을 주었습니다. 서리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먼지로 더럽혀졌고 제 정장 무릎에는 때가 묻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동전 1개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동전을 세어봤습니다. 총 200만 원어치가 넘는 동전이었습니다. 서리는 피곤한 얼굴로 동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언젠가 저 여자한테 100배, 1000배로 돌려줘요. 저는 서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백지아가 저희에게 안긴 이 모든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요. 대연그룹 법무팀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지아 전무가 저를 여기 들인 이유가 단순히 월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첫 출근 날부터 제게 주어진 업무는 변호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법무팀 화장실 청소, 서류 파쇄, 커피 심부름, 복사기 관리. 법무팀 신입 변호사들조차 하지 않는 잡무들이 모두 제 몫이었지요. 진 씨, 15층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요. 빨리 채워놓으세요. 진 씨, 이 서류들 다 파쇄해 놓고요.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해요. 동료들은 저를 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변호사라는 호칭은 아무도 붙여주지 않았지요. 제가 한때 업계에서 촉망받던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야, 저 사람 예전에 천재 변호사라고 불렸던 사람 맞지? 지금은 화장실이나 청소하네. 인생 참 웃기다. 백 전무님한테 찍히면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 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을 저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잊지 않으려 애썼지요. 가장 힘든 순간은 백지아 전무가 직접 저를 불러낼 때였습니다. 일주일에 1~2번씩 그녀는 저를 전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가학적인 미소를 지으며 온갖 심부름을 시켰지요. 진도윤 씨, 제 구두 좀 닦아줄래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아, 변호사님께서 구두 닦는 건 처음이시겠네요.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백지아는 저를 내려다보며 즐기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구두약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명품 구두를 닦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라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잡무를 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대연그룹의 비밀을 캐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 파쇄 업무를 맡으면서 저는 파쇄하기 전 서류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문서였지만 가끔씩 이상한 서류들이 섞여 있었지요. 건설 부문의 입찰 담합 정황이 드러나는 내부 메모, 정치인들과의 불법 로비 내역이 적힌 장부, 분식회계 관련 회계사와의 대화록. 저는 그런 서류들을 발견할 때마다 파쇄하기 전에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촬영했지요. 누군가 들어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법무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흘끗 보곤 했습니다. 심야에 남아서 청소할 때면 잠기지 않은 서랍을 살짝 열어보기도 했지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것이 대현그룹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제 휴대폰에는 수백 장의 증거 사진들이 쌓여갔습니다. 대현그룹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는지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정치인들에게 건넨 수십억 원대의 뇌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위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 조작.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대현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지요. 특히 백 회장과 백지아 전무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지요. 법무팀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한 변호사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보게 됐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신도시 합병 프로젝트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바로 그 증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대현그룹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지아 전무의 서명이 찍힌 승인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지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촬영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청소하고 있어요? 돌아보니 백지아 전무였습니다. 그녀는 늦은 시간인데도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네, 전무님. 오늘 할 일이 좀 밀려서요. 그래요? 열심히 하네요. 그런데 진도윤 씨 청소하면서 다른 건 안 보죠? 여기 기밀 서류들이 많거든요. 혹시라도 이상한 짓 하면. 알죠? 백지아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전무님. 저는 제 일만 할 뿐입니다. 백지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전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대현그룹을 무너뜨릴 무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리가 반겨줬습니다. 저는 서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해줬습니다. 서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제 손을 꼭 잡아줬지요. 여보, 조심해요. 위험한 일이에요. 괜찮아. 조금만 더 모으면 충분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대현그룹을 무너뜨릴 그날까지요. 그날은 대현그룹 본사가 발칵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법무팀 전체가 비상 소집됐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던 변호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지요.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한쪽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블랙스완이 우리 주식을 얼마나 사들인 거래? 15%가 넘었다고 해. 계속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대.
이러다가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블랙스완이 누군데?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몰라.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대. 페이퍼 컴퍼니를 수십 개 거쳐서 실소유주가 누군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블랙스완.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대연그룹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본사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연그룹이 사활을 건 신도시 합병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연그룹이 향후 10년 동안 먹고 살 먹거리였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었고 이미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쏟아부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블랙스완이 프로젝트 관련 부동산과 협력사 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대연그룹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고 협력사들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후에는 백 회장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요. 당장 블랙스완의 정체를 밝혀내. 이대로 가다간 우리 회사가 무너진다고. 백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연그룹을 일으킨 창업주였고 수십 년간 정경유착과 불법으로 제국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체 모를 투자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블랙스완은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역외 펀드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재무 담당 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대연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협력은행들도 하나둘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합병 프로젝트는 자금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몰렸지요. 법무팀 분위기는 날로 살벌해졌습니다. 변호사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백지아 전무는 매일 회의에 불려다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사라졌지요. 예전처럼 저를 괴롭힐 시간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모두가 블랙스완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는 더욱 대담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남아서 잠기지 않은 서랍들을 뒤지고 버려진 서류들을 확인했지요. 어느 날 밤 저는 재무팀 근처를 지나다가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블랙스완 때문에 우리 자금 사정이 최악이야. 이번 달 말까지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 백 회장님이 개인 재산까지 끌어다 쓰고 계시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신도시 프로젝트만 살리면 되는 건데. 블랙스완이 대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재무팀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연그룹이 정말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블랙스완의 등장 시점이 너무나 절묘했던 겁니다. 제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블랙스완이 대연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마치 누군가 대연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랙스완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투자계의 전설이라고들 했지만 그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요. 혹시 제가 모으는 증거와 블랙스완의 공격이 합쳐지면 대연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랙스완이 대연그룹의 지분을 20%까지 늘렸고 이제 2대 주주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완 측에서 백지아 전무와의 직접 투자 협상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본사 전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지난 석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은 충분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들이 저장돼 있었지요. 대현그룹의 입찰 담합 증거, 정치인 뇌물 수수 내역, 분식회계 자료, 그리고 백지아 전무의 서명이 찍힌 불법 승인서까지. 이 모든 것이 대현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제가 아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정의로운 보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자들이었지요. 저는 진도윤 변호사입니다. 대현그룹의 내부 비리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모두 의심했습니다. 대현그룹처럼 큰 기업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일부 증거 사진을 보내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 변호사님, 이건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직접 대현그룹 내부에서 모은 증거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 곳의 언론사와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지요. 기자들은 증거를 검토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현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특종입니다. 하지만 진 변호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폭로가 나가면 대현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신원은 최대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는 이 일과 무관하니 절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특종을 최대한 빨리 보도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틀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대현그룹 비리가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특집으로 30분 가까이 방송됐지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하나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현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로비로 몰려들었고 임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지요.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현그룹이 지난 10년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건넨 뇌물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담합과 로비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현그룹 건설 부문의 분식회계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대현그룹 본사 앞에 모여든 시민단체들과 언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다고요. 증시가 열리자마자 대현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블랙스완의 공격에 이어 이번 폭로가 대현그룹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현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백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대현그룹은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게 분명했지요. 그날 밤 서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뉴스를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여보, 당신이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해요. 대현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찾아내려 할 거고. 괜찮아, 서리야. 이미 각오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 멈출 수 없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끝까지 함께 가요. 당신이 시작한 일 제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 어딘가에 있을 대연그룹 본사를 향해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연그룹이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랙스완의 공격으로 이미 흔들리던 재무 구조가 이번 비리 폭로로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지요. 백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협력사들은 하나둘 거래를 끊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대연그룹의 제국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백지아 전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움직였습니다. 블랙스완과의 투자 협상을 위해 펜트하우스로 향한 것이었지요. 언론에서는 이것이 대연그룹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백지아가 블랙스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녀는 평생 오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블랙스완에게 매달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대연그룹 백지아 전무가 블랙스완 측과 긴급 투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대연그룹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펜트하우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블랙스완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이 협상은 어떻게 끝날까? 모든 답이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서리가 그날 밤 늦게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서리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옷이었지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어디 가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서리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서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만 뉴스를 켜놓고 대연그룹 관련 소식을 계속 확인했지요. 지금 대연그룹 백지아 전무가 블랙스완 측 대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대연그룹의 마지막 희망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불안하게 시계를 보며 서리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백지아 전무가 협상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이었지요. 백지아는 평소의 오만함을 애써 감추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 뒤로는 대연그룹 법무팀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요. 테이블 반대편에는 등받이가 높은 회전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창문 쪽을 향하고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블랙스완 대표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지아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연그룹의 운명이 이 협상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희 대연그룹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프로젝트만 정상화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블랙스완 측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지아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지요. 경영권 일부를 넘겨드릴 수도 있고 수익 배분도 유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블랙스완 측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전의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백지아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애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그제야 회전 의자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의자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지아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지요. 블랙스완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 백지아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입가에 띈 미소. 백지아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강설이? 백지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저의 아내 강설이었던 겁니다. 시장 골목에서 반찬을 배달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설이가 지금 대연그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백지아 전무님. 아니, 이제는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지아 씨라고. 설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예전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명품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블랙스완이라고? 말도 안 돼. 당신은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던... 백지아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반찬 가게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했었죠. 제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큰 착각을 하신 거예요, 지아 씨. 설이는 천천히 백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지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투자계에서는 저를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0년간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해온 투자자죠. 페이퍼 컴퍼니 50개, 여구의 펀드 30개를 통해 완벽하게 신원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정체를 몰랐죠. 당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리 없어. 당신은 가난했죠. 제 남편이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을 때요. 하지만 전 원래부터 가난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남편 옆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설이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백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완전히 위치가 역전된 것이었지요. 당신이 제 남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 반찬 가게를 철거하고 우리 결혼식에서 동전을 뿌렸을 땐 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당신들이 쌓아 올린 더러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대연그룹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게 6개월 전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요. 당신들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리고 협력사들의 지분도 확보했죠.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부동산도 매집했고요. 설이는 서류 하나를 집어 백지아 앞에 던졌습니다. 지금 대연그룹의 운명은 제 손에 있어요. 제가 자금을 지원하면 당신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제가 손을 떼면 당신들은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당신들을 살려줘야 하죠? 백지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유지했지요. 내가 말했었나? 내 남편 건드린 대가는 내 제국 전체로도 부족할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아 씨? 설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백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협상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조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연그룹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설이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무거운 자루들을 들고 들어왔지요. 자루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백지아는 그 자루들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지아 씨, 기억나세요? 우리 결혼식 날 당신이 했던 일 말이에요. 서리는 직접 자루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자루 안에서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동전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지요. 당신은 우리 결혼식장에서 동전 200만 원어치를 뿌렸죠. 그리고 말했어요. 바닥에 기어다니며 하나하나 다 주워봐라고요. 서리는 두 번째 자루도 열었습니다. 또다시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지아는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리는 냉정하게 말하며 세 번째, 네 번째 자루를 차례로 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회의실 바닥은 순식간에 동전으로 뒤덮였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이 사방에 흩어졌지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억 원어치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뿌린 것의 정확히 100배죠. 제가 좀 통이 커요. 은혜든 원수든 100배로 돌려주죠. 서리는 마지막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지아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며 자루를 기울였습니다. 동전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백지아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백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명품 정장은 동전 먼지로 더럽혀졌고 정성스럽게 손질한 머리는 흐트러졌지요. 그녀는 동전 더미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백지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바닥을 기어봐. 내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월급이 될 테니까. 백지아는 동전 더미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 할 때마다 동전에 미끄러져 다시 넘어졌지요.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던 그녀가 지금은 바닥을 기며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럴 순 없어. 나는 백지아야. 대현그룹 전무라고. 대현그룹이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 아버지 백 회장은 내일 구속될 거예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곧 따라갈 거고요. 서리는 서류 몇 장을 백지아 앞에 던졌습니다. 동전 더미 위로 떨어진 서류들에는 백지아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직접 승인한 불법 로비 문서예요. 당신 사인이 찍힌 입찰 담합 증거도 있고요. 제 남편이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에요. 이미 검찰에 다 넘어갔어요. 백지아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윤이, 진도윤이 한 짓이구나. 그 자식이라고요? 서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백지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남편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제 남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굴욕을 줬죠. 하지만 제 남편은 그 모든 걸 견디며 당신들의 죄를 밝혀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 못할 정의를 위해서요. 서리는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동전들이 결국 내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내고 내 회사를 집어삼키는 총알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당신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뿌린 그 동전들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백지아는 동전 더미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분노와 굴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울음이었지요.
평생 최고의 자리에서 남들을 내려다보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연그룹은 이제 끝이에요. 블랙스완이 보유한 20%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거예요. 회사는 해체되고 불법으로 쌓은 재산은 모두 몰수될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감옥에 갈 거고요. 안 돼. 안 된다고. 제발. 백지아는 바닥을 기며 서리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이요? 우리한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너희한테 어울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을 당신한테 돌려줄게요. 서리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명품 하이힐 소리가 동전을 밟으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서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동전들 다 가져가세요. 당신한테 필요할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때쯤이면 이게 전 재산일 테니까요. 서리가 문을 나서자 회의실에는 백지아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동전 더미 속에서 한때 대연그룹의 전무였던 여자가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 저예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서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안에 담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을 끝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안도감이었지요.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동전 더미 속에서 한 여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들은 오만했던 제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뿐이었습니다. 서리가 펜트하우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서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지요. 투자계의 전설 블랙스완,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 하지만 저는 서리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승리니까요. 서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서리가 왜 그 모든 굴욕을 참으며 저와 함께 했는지를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법정에서 끝내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말이에요. 서리는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 명함이었지요. 이분이 당신과 함께 일할 거예요. 제가 모든 소송 비용을 지원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모은 증거들로 대연그룹을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대연그룹 백 회장, 백지아 전무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지요. 이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거대 기업의 불법과 부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재판이었으니까요. 저는 원고 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별검사로 임명돼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지요. 제가 모은 증거들과 내부 고발로 검찰이 움직였고 저는 직접 법정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모은 모든 것들이 법정에 제출됐지요. 이 문서는 대연그룹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 3명과 관료 5명에게 총 500억 원의 뇌물을 건넨 증거입니다.
여기 피고인 백지아의 서명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백지아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동전 더미에 쓰러졌던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지요.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현그룹 건설 부문의 분식회계 증거입니다. 지난 5년간 부채 3조 원을 숨기고 실적을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증거를 설명했고 피고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고 언론 기자들은 정신없이 받아 적었지요. 마침내 최후 변론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백 회장과 백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제가 그들의 불법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업계에서 매장시켰습니다. 저의 아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저를 뒷바라지했고 피고인 백지아는 우리 결혼식에 난입해 동전을 뿌리며 모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현그룹 말단 계약직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서류를 파쇄하며 굴욕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저는 백지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백지아, 당신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제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이 돈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진심 덕분이었습니다. 서리는 방청석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리를 향해 잠시 미소를 지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이 정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의가 결국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서 그 답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피고인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불법과 부패로 제국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은 모래성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지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백수찬 뇌물수수, 배임, 분식회계 등의 죄목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백지아 동일 죄목으로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다. 또한 대현그룹의 불법 재산은 전액 몰수하며 판결문이 읽혀지는 동안 백 회장과 백지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리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서리야.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저희는 법원 계단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요. 긴 싸움이 끝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대현그룹은 해체됐고 불법으로 쌓은 재산은 모두 몰수됐습니다. 백 회장과 백지아는 수감됐고 관련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았지요. 저는 다시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리의 지원으로 작은 공익 로펌을 차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서의 제 꿈을 이제야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다시 그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리가 블랙스완의 자산을 정리하고 제가 대현그룹 관련 소송을 모두 마무리한 뒤였지요. 저희 통장에는 수조 원의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블랙스완이 보유했던 자산과 대현그룹 몰수 재산 중 일부가 저희 몫이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 뭐하고 살까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찬 가게 다시 열면 어때? 서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수조 원 있는데 반찬 가게를요? 응, 그게 우리답잖아. 그렇게 저희는 예전 그 시장 골목에 다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넓은 가게였지요. 하지만 여전히 서리는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저는 반찬 배달을 돕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저희를 보며 신기해합니다. 아니, 뉴스에 나온 그 부부가 왜 여기서 반찬 장사를 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한테는 제일 행복한 일이거든요. 서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서리를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저녁이면 저희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반지하가 아닌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입니다. 거실 한쪽에는 예전에 주웠던 동전들이 유리병에 담겨 있지요. 저희는 그 동전들을 보며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보, 기억나요? 결혼식 날 우리가 동전 주웠던 거. 어떻게 잊겠어?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하지만 그 동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죠. 서리가 제 손을 잡습니다. 이제는 거칠지 않은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백지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돈과 권력을 가졌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심, 사랑, 그리고 정의. 저희는 그것들을 지켰고 결국 이겼습니다. 대현그룹은 사라졌습니다. 백지아는 지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지요. 가끔 뉴스에서 그녀의 소식이 들립니다. 모범수로 지낸다는 얘기도 있고 출소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더군요.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녀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저희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오늘도 저희는 시장 골목 반찬 가게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리가 담근 김치를 맛본 손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웃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동전을 줍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은 진심을 줍는 곳이니까요. 밤하늘의 별처럼 저희의 반찬 가게는 오늘도 작지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오만함 때문에,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저희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곁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감성 라디오와 함께 오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응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